은실아, 이번 제사가 조상님 복 받는 제일 중요한 제사인 거 알지? 딴 생각 말고 서둘러 와라.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당당하고 서슬퍼랬습니다. 5년 동안 개처럼 일하며 집안을 일으켰건만 제게 돌아온 건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차가운 제사함과 무거운 기름조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죽은 듯 눈을 감고 있었고 제 아들은 지독한 학업 스트레스에 코피를 쏟으며 쓰러져 가고 있었죠. 조상이 밥 먹여주냐는 제 절규를 짓밟으며 뺨을 때리던 시어머니, 그 손길이 제 인생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은 며느리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며느리로 산다는 것, 특히나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가 돌아오는 종갓집 며느리로 산다는 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실입니다. 밖에서는 대형 로펌의 유능한 사무장으로 불리며 남들의 어려운 법적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지만 집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그저 시어머니 박덕자 여사의 수동적인 요리 기계가 될 뿐이었죠.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전화를 걸어 장을 봐야 하니 돈을 보내라. 이번엔 문어가 좋은 게 들어왔다더라 하며 제 지갑과 시간을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로펌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야근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사정은 조상님께 불효하는 망언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엔 회사에 중요한 재판이 많아서 제가 평일엔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이번 제사는 형님이랑 남편이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꺼낸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벼락을 치셨습니다. 내가 돈 몇 푼 번다고 유세를 떠는구나. 지영이는 애 보느라 바쁘고 철수는 바깥일 하느라 힘든데 어디 감히 며느리가 제사 일을 떠넘겨. 죽은 조상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아라. 집안이 평안한 게 다 누구 덕인데. 시어머니가 말하는 애 보느라 바쁜 시누이 지영은 이미 초등학생인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낮마다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시댁 제사는 힘들다고 가진 핑계를 대며 빠지면서 친정 제사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 있다가 제가 차려놓은 음식만 잔뜩 싸들고 가는 얌체였죠. 남편 철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 준비하는 내내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다가 제사가 시작되면 그제야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올리는 모습이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중학생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학원 숙제와 수행평가에 치여 잠잘 시간도 부족한 아이가 제사 때마다 친척 어른들 뒷수발을 하느라 잠을 못 자 눈밑이 해진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를 앞두고 민준이는 결국 무리한 일정 탓에 코피를 쏟으며 책상 위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쓰러진 손주를 걱정하기보다 조상님 정성이 부족해서 애가 기가 허해진 거다. 이번 제사에 나물 한 가지 더 올려야겠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전 시댁의 빚을 갚기 위해 제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자금까지 내놓았을 때도 저는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의 실패에 의기소침해 있을 때 제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해 집안을 일으켰을 때도 아내니까 견뎠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고통마저 조상 탓으로 돌리며 제 희생을 당연시하는 이 집구석에
더 이상의 자비는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랑 겹친 제사, 나 안 해. 아니, 앞으로 이 집안 제사에서 나는 손 뗄 거야. 우리 민준이 데리고 여행 갈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라. 남편은 제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당황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은실아,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가 좀 심하시긴 해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이번 한 번만 참자, 응?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비겁한 중재 안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 되라고? 조상이 밥 먹여준다고? 아니, 지금 이 집 밥 먹여주는 건 나야. 내 돈, 내 노동력 착취해서 조상 대접하는 거 이제 끝낼 거야. 저는 다음 날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하던 제사 당일 저는 제사 음식을 만드는 대신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제사 당일 아침부터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앞치마 대신 외출복을 입고 짐을 싸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갔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제사 준비 안 하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고함이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제사부턴 저는 빠지겠다고요. 조상님이 밥 먹여주신다면서요? 그럼 조상님 덕에 밥 차려 드시겠죠. 저는 제 돈으로 우리 아이 밥 먹이러 갑니다. 그 말에 격분한 시어머니는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매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칙한 년이 어디서 그런 망언을 해?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누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그녀가 말하는 누리는 것이란 제가 번 돈으로 산 아파트와 제가 할부로 끊어준 그녀의 모피 코트, 그리고 제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거실에 차려지다 만 제사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정성스럽게 깎아놓은 밤 그릇과 과일들을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죽은 귀신들 챙기느라 산 사람 잡는 짓, 이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저는 사람답게 살러갑니다. 아수라장이 된 집안을 뒤로하고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제 뒤를 쫓아오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무서웠어. 저는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이제야 살 것 같아. 우리 신나게 놀고 오자.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그저 잠시 동안의 일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항 로비에서 저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광경은 제 복수에 더 큰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책 넓은 모자를 쓴 시어머니와 명품 가방을 들고 신이 난 신우이 지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가 먼저라며 제 뺨까지 때렸던 시어머니가 정작 본인은 제사 시간을 앞두고 공항에서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제 카드로 결제된 비즈니스석 티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내가 감히 조상님 노하게 하고 어딜 도망가려고 당장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제사상을 뒤로하고 집을 나설 때 제 등에 꽂혔던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귀를 의심케 하고 제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습니다. 제사 지내라며 제 뺨까지 때렸던 시어머니가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인천공항 한복판을 활보하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종처럼 부려먹고 본인들은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려던 그 추악한 이중성. 오늘 제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공항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제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출국장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이 우뚝 멈춰선 건 너무나도 익숙한 웃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가면 우리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 더 사자. 오빠가 보낸 돈 넉넉하잖아. 신우이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제사 준비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던 제 신우이가 명품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방금 전까지 저를 사탄 보듯 하며 호통치던 시어머니 박덕자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비행기 티켓을 부채처럼 흔들고 계셨죠. 저는 순간 환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불과 2시간 전 시어머니는 제게 조상님 벌 받는다며 제사상 앞에서 제 뺨을 후려쳤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 시간에 이런 옷차림으로 공항에 와 계신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와 고모를 발견했는지 제 손을 꽉 쥐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제 분노도 함께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조상님이 밥 먹여주신다더니 여기는 웬일이세요? 공항이 언제부터 제사상이 됐나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티켓을 황급히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잠시 당황하던 시어머니는 이내 특유의 뻔뻔한 표정으로 얼굴을 바꾸며 오히려 제게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너야말로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제사 엎어놓고 자식까지 데리고 도망치더니 조상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시누이 지영은 한술 더 떠서 제 앞을 가로막으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지금 이게 무슨 예의예요? 엄마 모시고 바람 좀 쐬러 가는 게 그렇게 배 아파요? 우리는 조상님께 미리 마음으로 빌고 왔거든요. 마음으로 빌었다니 기가 막혀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사 음식은 며느리인 제가 다 해놓아야 하고 본인들은 그 음식을 먹지도 않고 해외로 떠날 계획이었던 겁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들이 가려는 여행지가 제가 그동안 가고 싶어 노래를 불렀던 휴양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리 빌었다고요? 제 뺨을 때리면서 조상님 타령하던 그 입으로 그런 소리가 나와요? 어머니, 그 티켓이랑 호텔비 다 누구 돈으로 결제하셨어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눈을 치켜뜨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준 돈으로 가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철수가 그동안 고생한 엄마랑 동생 위해서 효도 좀 하겠다는데 며느리라는 게 어디서 감히 돈 계산을 하고 앉아 있어. 남편 철수, 그 인간이 문제였습니다. 매달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생활비와 시댁 용돈으로 가져가던 남편이 저 몰래 비자금을 만들어 이들에게 바쳤던 것이죠. 사실상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 시어머니의 비즈니스석 티켓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철수 씨가 준 돈요? 어머니, 철수 씨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이거 다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로 긁으신 거잖아요. 제 로펌 사무장으로서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문자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제가 제사 준비하느라 정신없던 며칠 사이
수백만 원의 결제 문자가 날아와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것이 제 화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드를 제 명의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는지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 명의면 뭐, 우리 집안 며느리니까 당연히 시부모 대접하는 게 도리지. 너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를 데리고 이런 데를 와? 민준아, 너 이리 안 와. 시어머니가 민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려 하자 저는 그 손을 강하게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이 아이는 당신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손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카드, 지금 이 순간부터 정지시킬 겁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신우이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미쳤어요? 우리 지금 체크인 해야 한다고요. 이거 정지시키면 우리 여행은 어떡하라고. 저는 신우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조상님이 밥 먹여준다면서요. 그럼 조상님한테 비행기 표도 사달라고 하세요. 며느리 등골 빼서 여행 갈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분실 신고를 하고 모든 결제를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공항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자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그 화려한 옷차림이 그렇게 추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 돌아오기만 해봐. 내가 철수랑 이혼을 시켜서라도 너를 길거리에 나앉게 할 거다.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고함이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울먹이는 민준이를 다독이며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혼요? 어머니, 제가 할 소리를 대신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제 명의로 몰래 빌린 대출금이랑 지영 아가씨 집 보증금에 보탠 제 돈들, 그거 다 업적으로 환수할 겁니다. 조상님 덕에 밥 얻어먹으며 감옥 갈 준비나 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단순히 화가 나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겠지만 저는 로펌 사무장입니다. 그들이 저 몰래 저질러온 경제적 만행들을 이미 서류로 다 정리해둔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허망하게 서 있는 그들을 뒤로하고 민준이와 함께 게이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제사라는 명목하에 자행되었던 그들의 가스라이팅과 착취를 저는 이제 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남편 철수에게서는 이미 이혼 소장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저를 괴롭힐 때 방관했던 죄, 그리고 제 돈을 훔쳐 효도를 일삼았던 그 위선에 대한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휴양지에 도착해 민준이와 함께 파도를 보며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핸드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수백 통 찍혀 있었지만 저는 가볍게 수신 차단을 눌러버렸습니다. 여행지에서 호텔 예약이 취소되고 카드가 막혀 공항 노숙자로 전락했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조상이 밥 먹여준다며 큰 소리치던 그들이 정작 조상님들이 계신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지 궁금해지더군요. 하지만 진정한 사이다는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집이라고 믿고 있던 그 아파트, 그리고 시어머니가 거주하던 그 연립주택까지 모두 제 명의이거나 제 돈이 들어간 자산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여행을 즐기는 동안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모든 압류 절차를 집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와 마주할 것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문 앞에 붙은 빨간 압류 딱지와 경찰의 조사실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 게이트를 넘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욕설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불길은 꺼지기는커녕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주친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손에 들린 비즈니스석 티켓, 그리고 제 카드로 긁어댄 명품 가바들까지. 며느리에게는 조상님 벌 받는다며 제사상 앞에 묶어두고 본인들은 그 며느리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려 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 인생을 갉아먹던 그들의 추악한 비밀이 이제 하나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날 차례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쳤을 때 저는 옆에서 곤히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보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기내 와이파이를 연결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제 명의를 어떻게 도용해 왔는지 전수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로펌에서 수많은 사기 사건과 명예 도용 소송을 다뤄온 사무장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울고불고하는 대신 저는 차갑게 숫자로 그들을 응징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을 뒤져보니 예상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덕자 여사는 제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 300만 원 외에도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를 마치 자기 지갑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결제된 내역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이용 내역부터 시작해서 시누이 지영의 아이들 학원비, 심지어는 지영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의 리스료까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급여, 통장, 비밀번호까지 시어머니에게 넘겨주고는 제게 돈이 부족하다며 수시로 손을 벌렸던 것이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가 제 인감도장을 몰래 복제해 제 명의로 소액 대출까지 받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펌에서 일하며 제 명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자부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은실이는 효부라서 이런 거 다 이해해준다며 은행 창구 직원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돈을 빌려 썼습니다. 그 돈들은 전부 시누이 지영의 주식 투자금과 사치 비용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사 기름 냄새에 절어 사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의 신용을 팔아 귀부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왜 그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잠에서 깬 민준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시댁 식구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휴양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리조트 방 안에서 노트북을 펴고 증거 자료들을 취합했습니다. 그들이 제 카드로 결제한 비행기 표와 호텔 예약 내역은 이미 제가 정지시킨 상태였기에 그들은 지금쯤 공항에서 국제 미아가 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남편 철수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는 제 전화를 잘 받지도 않던 인간이 돈줄이 막히자마자 불이 나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죠.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은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랑 지영이가 공항에서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당장 카드 정지 풀어. 저는 실수하며 대답했습니다. 망신? 조상님이 밥 먹여준다더니 조상님이 비행기 표는 안 주시나 보네. 당신 어머니가 제명에 도용해서 대출받은 거
당신도 알고 있었지?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도용이야. 가족끼리 좀 쓸 수도 있지. 너 로펌에서 일하면서 돈 많이 벌잖아.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당장 돈 안 보내면 나 너랑 이혼할 줄 알아. 그는 이혼이라는 카드를 쓰면 제가 겁을 먹고 매달릴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지금껏 제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고 살았던 세월을 그는 약점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고마워. 내가 하려던 말을 당신이 먼저 해줘서. 서류는 내가 한국 돌아가는 대로 법원으로 보낼 테니까 당신은 몸만 나가면 돼. 아, 참. 당신이 시댁 식구들한테 빼돌린 내 돈들, 그거 다 횡령으로 고소할 거야. 남편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 몰래 여행을 가려 했던 그 호텔은 제가 로펌 파트너 변호사들과 자주 교류하던 체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곳 지배인에게 연락해 시어머니 명의로 된 예약을 취소하고 무단 점거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지금쯤 낯선 땅에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에게는 제사가 효도의 끝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하더니 본인들은 그 효도를 도둑질한 돈으로 즐기려 했던 대가입니다. 시어머니는 과거에도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복덩이여야 한다. 내가 참고 살아야 우리 집안이 일어선다. 그녀가 말한 복덩이는 사실 현금 인출기였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신우이 지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게는 언니,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만난 거 감사해야 해라며 가르치려 들더니 정작 제 카드로 산 가방을 들고 친구들 앞에서 재벌가 며느리 행세를 하고 다녔더군요. 그녀의 SNS에는 시댁 스트레스 없는 우리 집 최고, 엄마랑 단둘이 떠나는 럭셔리 여행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럭셔리한 꿈은 이제 악몽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로펌 인맥을 동원해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개설한 차명 계좌들을 전부 찾아냈습니다. 그 계좌들을 통해 흘러나간 돈의 흐름을 쫓다 보니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얼마나 조직적으로 저를 등쳐먹었는지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가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 따로 들어두었던 교육보험까지 해지하려 시도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주 앞날보다 본인의 해외여행과 사치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조상님이 밥 먹여주나요? 라는 제 물음에 그녀는 제 뺨을 때리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법의 이름으로 대답해줄 차례입니다. 조상님은 밥을 먹여주지 않지만 법은 당신들이 훔쳐간 밥그릇을 다시 뺏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여행지에서의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휴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마주하게 될 완벽한 몰락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변호사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해준 대로 진행해줘. 시어머니 박덕자, 시누이 김지영, 남편 김철수 세 사람 모두 명예 도용 및 공금 횡령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모든 자산 가압류 신청해. 그들은 아마 비행기 안에서 연신 제 욕을 하며 한국에 도착하면 저를 어떻게 혼내줄지 궁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제가 아니라 차가운 수갑과 검찰청의 소환장일 것입니다. 며느리의 희생을 재물의 피처럼 여기던 그들의 제사 문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사상을 엎어버린 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제 인생을 억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치워버린 선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옥에서도 조상님이 돌봐주실 거다라며 기도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조상의 덕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고 덕을 쌓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은실아,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가족끼리 돈 좀 쓴 게 무슨 죽을 죄라고 법대로 하니 많이 떠들어. 남편 철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휴양지의 평화로운 파도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시베리아의 벌판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도둑질과 착취를 사랑이나 돌이라는 단어로 덮으려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로펌 사무장으로서 갈고 닦은 모든 법적 지식은 이제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갉아먹은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떼어내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미 모든 전략을 마쳤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발을 내딛자마자 제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로펌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미리 준비해둔 시어머니 박덕자 여사의 명의 도용 증거물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녀가 제 인감을 복제해 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CCTV 기록, 제 카드를 지영이와 나누어 쓰며 백화점에서 웃고 떠들던 영수증들, 그리고 남편 철수가 공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장 이체 내역까지 완벽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행한 것은 가압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은 사실 제 명의였고 시누이 지영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의 절반도 제 퇴직금이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의 기만적 방법에 의한 명예 도용 및 재산 편취를 근거로 즉각적인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로펌 동료 변호사는 제 자료를 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 사무장님,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경제 범죄 수준인데요. 이거 제대로 걸리면 세 분 다 실형 면하기 어렵겠어요. 그 시각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낯선 타국 공항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정지시킨 카드 때문에 호텔 결제가 거부되고 현금 한 푼 없이 공항 바닥에서 밤을 지새웠다는 소식이 건너 들려왔습니다. 지영이는 제게 언니 잘못했어요. 일단 카드만 좀 풀어주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라며 비굴한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는 단 한 글자의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며느리의 뺨을 때릴 때의 그 기세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국어라는 처지가 된 그들이 가련하기는커녕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집이었죠.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대문에 붙은 싸늘한 압류 딱지와 강제 집행 예고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덕자 여사는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실신할 듯이 날뛰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 집인데 감히 딱지를 붙여. 박은실 이 독한 년 어디 있어. 하지만 그녀가 고함을 지르는 대상인 저는 이미 남편 철수에게 이혼 소장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제 사무실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실아,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랑 지영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민준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의 눈물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처지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봐서 민준이가 제사 때마다 코피 쏟으며 일할 때 당신은 뭐 했어?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충실한 조력자였을 뿐이야. 남편 철수의 가장 큰 죄는 방광과 공모였습니다. 제가 밖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모은 돈을 어머니와 동생에게 바치면서도 그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이만큼 사는 게 다 조상님 덕분이라며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에 동조했죠. 저는 그에게 재산 분할은커녕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제 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했습니다. 법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직 증거와 숫자로 말할 뿐이죠.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제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연락해 저를 천하의 불효녀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증거를 보여드린 뒤였습니다. 평생 딸을 아끼셨던 저희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 딸 뺨을 때리고 돈까지 훔쳐 쓴 주제에 어디서 감히 전화를 해? 한 번만 더 내 딸 괴롭히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아시오. 방패막이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접수한 형사고소건 때문이었죠. 인감 위조와 명예 도용 대출은 중죄에 해당합니다. 조사실에 앉은 시어머니는 형사 앞에서도 며느리 돈이 내 돈이지 그게 무슨 죄냐며 고집을 피웠지만 형사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옆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신우이 지영은 이미 겁에 질려 엄마가 시킨 일이다라며 모든 책임을 시어머니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던 딸이 본인에게 죄를 덮어 씌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볼만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위태로운 동맹은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깨지는 법입니다. 지영이는 본인이 살던 아파트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엄마를 팔아먹었고 시어머니는 배신감에 조사실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화목한 집안의 실체는 결국 제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신기루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로펌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보고받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억울해서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기름 냄새에 절어 거실 구석에서 밥을 먹던 제 모습, 시어머니의 폭언을 견디며 눈물 흘리던 날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는 법적 공방의 강력한 동력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착한 곳은 꿈에 그리던 동남아의 화창한 휴양지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약해둔 풀빌라 리조트 입구에서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카드가 정지되어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예약도 예약자 본인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덕자 여사는 리조트 로비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옆에 있던 신우이 지영은 당황해서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지만 이미 제가 모든 가족 카드를 정지시킨 터라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경찰까지 출동할 기세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로비에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떠난 며느리의 차가운 복수가 먼 이국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공항 인근의 저렴한 민박집을 전전하며 며칠을 버텼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시어머니는 연신 한국에 있는 아들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박은실 그년이 카드를 다 막아버렸어. 우리 지금 밥도 못 먹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하지만 철수 역시 집 대문에 붙은 압류 딱지를 보며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도울 여력이 없었고 오히려 본인의 안위를 걱정하며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배고픔과 공포가 덮쳐오자 그토록 끈끈해 보였던 모녀의 정은 순식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제사 지낸다고 거짓말이나 하지 말지. 왜 며느리 돈을 함부로 써서 이 망신을 당해? 시누이 지영이 먼저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지영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그 명품 가방 사고 싶다고 졸라서 내가 며느리 인감 가져다 대출받은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어디서 엄마 탓을 해? 두 사람은 좁고 더러운 숙소 안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싸웠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모녀였지만 돈줄이 마르자 서로가 서로의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영은 결국 엄마를 버려두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본인이 살던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세금조차 이미 제 손에 의해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결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간신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두 사람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출국할 때의 그 화려했던 원피스는 때가 꼬재재하게 묻어 있었고 책 넓은 모자는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저와 제 로펌의 법률 대리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외국에서 굶겨 죽이려 해? 당장 내 집 돌려내.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처음부터 제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 명에 도용해서 받으신 대출금, 그거 오늘부로 형사 고소 들어갔습니다. 시누이 지영은 제 발치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전세금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애들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지영의 배신에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딸의 머리카락을 잡아챘습니다. 인연이 뭐라느냐? 내가 돈 더 필요하다고 내 인감 복사해오라고 난리를 쳤으면서 공항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난투극은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상님이 밥 먹여준다며 제사를 강조하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저주와 욕설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착취하던 그 권력은 오직 돈이라는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경찰서에서 부를 겁니다. 그때는 조상님이 아니라 변호사를 찾으셔야 할 텐데 수임료 낼 돈이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시댁 식구들은 이제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연립주택 대문에는 제 로펌 이름이 박힌 강제 집행 통지서가 붙어 있었고 모든 가구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짐 가방 몇 개를 들고 찜질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종 부리듯 하며 호령하던 박덕자 여사의 시대는 그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은실이 없는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발을 뻗고 쉴 집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던 연립주택 대문 앞에는 차가운 쇠사슬과 함께 법원의 강제 집행 통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집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 시어머니 박덕자 여사는 대문을 발로 차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이웃들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이 집은 시어머니의 명의였지만 사실 5년 전 제가 친정 부모님께 상속받은 돈으로 빚을 갚아주고 제 명의로 돌려놓았던 집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세금 아끼려면 내 명의로 하는 게 낫겠다며 흔쾌히 동의했었죠. 하지만 본인이 평생 살 집이라 믿고 저를 종처럼 부려왔던 그 안일함이 결국 그녀의 발등을 찍었습니다. 저는 귀국하자마자 법적 절차를 밟아 소유주로서 정당하게 퇴거 명령을 내렸고 그들이 해외에 있는 동안 모든 짐을 창고로 빼버렸습니다. 시누이 지영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만큼은 안전할 줄 알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 돈 역시 제가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제 퇴직금과 민준이의 교육 자금을 몰래 빼돌려 전세금에 보탰던 정황을 입금증과 문자 내역으로 완벽하게 증명했으니까요.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짐 가방 몇 개를 들고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호화로운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여행을 떠났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제 핸드폰은 남편 철수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잠적했던 남편은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자 그제야 기어 나왔습니다. 은실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연세가 몇인데 찜질방에서 주무시게 하니? 당장 집 열쇠 내놔. 남편의 목소리에는 반성은커녕 여전히 저를 나무라는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독하다고? 당신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리고 내 돈 수천만 원을 도용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그 집, 이제 내 집이야. 당신들 집 아니야. 남편은 이혼은 절대 못한다며 만약 이대로 끝내면 직장이고 뭐고 다 뒤엎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펌 사무장입니다. 그의 협박 멘트 하나하나를 모두 녹음하여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은 언제나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그가 제 직장을 찾아와 난동을 부릴수록 그에게 유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선동해 제 직장인 로펌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박은실이라는 천하의 불효녀가 일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았어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바닥에 드러누운 그녀의 모습에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시어머니의 범죄 사실 확인서와 명예 도용 대출 내역서를 복사해 정문 앞에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들고 그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업무 방해죄가 추가됩니다. 이미 형사 고소장 접수된 거 아시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실 때 조상님 덕 좀 보시지 왜 여기서 힘을 빼세요? 어머니가 제 인감 위조해서 대출받은 5천만 원, 그거부터 갚으셔야 할 텐데요. 제 당당한 태도와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자 구경하던 시민들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아니, 며느리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대?
저 할머니 순 사기꾼이네.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얼굴이 벌개져서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이다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명성은 진실 앞에서 이렇게나 무력합니다. 신우이 지영은 그 사이 제 아들 민준이를 찾아가 감성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민준이를 붙잡고 고모가 미안해.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라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민준이는 예전에 어리고 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고모, 나 제사 때 잠 못 자서 코피 쏟을 때 고모는 명품 백 자랑하느라 바빴잖아.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아이의 단호한 말에 지영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단단한 착취의 도구였는지 아이조차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찜질방비조차 떨어지자 그들은 시댁의 먼 친척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제가 로펌의 이름으로 그 친척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하는 공문을 보낸 뒤였습니다. 박덕자 씨와 김지영 씨는 현재 명예 도용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된 상태이므로 자금 지원 시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섞인 엄중한 경고장에 친척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평소 제사 때마다 조상덕을 강조하며 어깨를 으스대던 시어머니였지만 정작 조상덕을 보기는커녕 산 사람들에게도 외면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조상이 밥 먹여주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제 뺨 대신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제 인내심을 무능함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의 대가는 이제 그녀의 남은 여생을 어둠 속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저지른 경제적 범죄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며 민준이와 함께 살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싸움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한 전쟁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서로를 탓하며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을 헤프게 써서 이 사달이 났다. 엄마가 며느리를 너무 막대했다 하며 그들은 매일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타인에 의한 응징보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혈연끼리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은실아, 내가 정녕 이 애미를 감옥에 쳐넣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내가 조상님 뵐 낯이 없다. 이 독한 년아.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시어머니 박덕자 여사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한때는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도 못 들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통곡 소리가 그저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 인생을 좀먹던 기생충들을 하나씩 떼어내는 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저는 단 한 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서자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시어머니와 신우이 지영은 며칠 새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반성보다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열한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로펌 사무장으로서 직접 준비한 수백 장의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인감을 복제해 대출을 받았던 은행 직원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신우이 지영이 제 카드로 명품을 결제하며 남긴 SNS 인증샷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피고인 박덕자, 며느리 박은실 명의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지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판사님. 제가 무식해서 법을 몰랐습니다. 가족끼리 돈 좀 가져다 쓴 게 무슨 죄가 된다고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십니까? 저는 그저 조상님 제사 잘 지내서 집안 일으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답변에 방청석에서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상님을 팔아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그녀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옆에 있던 신우이 지영은 한술 더 떴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언니 허락 다 받았다고 해서 준 돈만 썼을 뿐이에요. 저도 엄마한테 속은 피해자입니다. 지영의 배신에 시어머니는 쓰러진 척하다가 벌떡 일어나 딸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년아, 내가 백화점에서 가방 살 때 누가 돈 냈는데 이제 와서 엄마를 팔아먹어? 법정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제사 음식을 만들고 가족애를 과시하던 그들의 동맹은 형사처벌이라는 칼날 앞에서 추악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며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박덕자는 며느리인 저를 가스라이팅하며 노동력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선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없이 재판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철수는 방청석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경이 되어서도 제게 다가와 은실아,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라며 문자를 보내오는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이면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상당액이 사실은 조상님 제사 비용이 아니라 신우이 지영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지영은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엄마를 꼬드겨 제 인감을 훔치게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며느리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뒤에서는 제 피 같은 돈으로 도박판에 뒤처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상이 밥 먹여주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제 뺨을 때리셨죠. 하지만 지금 보니 조상님이 아니라 며느리 돈이 어머니와 아가씨 밥을 먹여주고 있었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그 당당하던 유교적 명분은 도박빚 갚기라는 초라한 진실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우이 지영의 전세금과 남편 철수의 퇴직금까지 모두 가압류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법정을 나서더라도 돌아갈 곳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이 끝나고 나가는 저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은실아, 내가 잘못했다. 내 손으로 내 눈을 찔렀어.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줘. 너희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노하신다. 끝까지 죽은 시아버지를 들먹이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지금 제 편을 드실 거예요.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집안을 망치는 걸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겠어요? 그리고 조상님 덕 보고 싶으시면 감옥 가서 콩밥이나 조상님께 올리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옥죄던 그 무거운 사슬이 비로소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 진짜 자유지?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시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그 폭력의 연쇄를 제대에서 끊어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져 갈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면 사랑도 의리도 사라지는 그들의 얄팍한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법정에서 쏟아져 나온 추악한 진실은 시댁 식구들을 한순간에 낭떠러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 했던가요?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직장까지 이를 위기에 놓인 남편 철수는 마지막으로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로펌에서 일하며 얻은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저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이들의 마지막 발악이 얼마나 추하고 처절한지 제가 오늘 그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 박덕자 여사는 법정 구속을 피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로 도망쳤습니다.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척하며 시간을 벌려 했던 것이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는 남편 철수를 다그쳤습니다. 철수야, 이대로 당할 순 없다. 박은실 그년이 로펌에서 우리 뒷조사한 거, 그거 다 불법이라고 우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남편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제가 집에서 업무 서류를 검토하던 사진들을 모아 제 직장에 투고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적인 복수를 위해 로펌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 만들었습니다. 로펌 대표 변호사님께 박은실 사무장이 가족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보낸 것입니다. 잠시 동안 로펌 내 여론이 술렁였습니다. 유능한 사무장으로 인정받던 제 커리어에 치명적인 오점이 생길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들이 병원에서 모의하던 내용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의 간병인으로 제 지인을 미리 부탁해 두었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은실이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로펌에 전화해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그년 옷 벗겨야 해.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담긴 녹음 파일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당일 남편 철수는 당당하게 로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동료 변호사들 앞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제 아내는 법을 안다는 이유로 힘없는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법조계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의 연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실에 시어머니의 교활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판결문과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조회한 모든 정보는 정식 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된 것입니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로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즉시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우리 사무장을 음해하려 들다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사기를 칩니까? 당장 나가세요. 남편은 로펌 로비에서 쫓겨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은실아, 내가 미쳤었나 봐. 엄마가 시켜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직장에서도 권고사직 당하게 생겼어. 그의 비굴한 모습에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가 이런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었습니다. 신우이 지영은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제 아들 민준이의 학교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민준이를 인질 삼아 저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죠. 민준아, 내 엄마가 고모랑 할머니를 감옥에 보내려고 해. 내가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 응?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저와 함께 상담을 받으며 마음을 단단히 먹은 상태였습니다. 민준이는 담임 선생님과 학교 보안관을 불러 고모를 퇴거시켰습니다. 고모,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벌 받으시는 거니까요. 이제 시댁 식구들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꾀병을 부리다 강제로 퇴원 조치되었고 곧바로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녀는 형사에게 나는 제사 지내려던 죄밖에 없다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형사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할머니, 제사 비용으로 딸 도박빚 갚은 거 다 나왔습니다. 조상님이 도박하라고 시키시던가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민준이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제사 음식하느라 고생했던 제 손을 보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손에서 기름 냄새 안 나서 너무 좋아.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지자. 아들의 말에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너무나 컸지만 그 대가만큼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에게는 마지막 통보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와 짜고 내 명의를 도용한 것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당신 퇴직금은 이미 가압류됐으니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민준이 친권과 양육권은 내가 가져간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은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은 채 원룸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치맛바람에 싸고 돌던 그의 말로는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덕자 여사는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우이 지영 또한 공범으로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함께 막대한 추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날 법정은 그들의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의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당하게 법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차가웠고 집행관들의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시어머니는 구속 집행을 기다리며 임시거처로 옮겨졌고 신우이 지영은 거액의 추징금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며느리의 고열을 빨아먹던 이들의 견고한 성벽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모든 악행이 법이라는 심판대 위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덕자 여사는 구치소로 향하기 직전까지 제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차디찬 감방에 보내고 잘 살 줄 아느냐? 조상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포승줄에 묶이는 순간에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오직 남 탓만을 일삼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희생 위에 군림해온 인간에게 반성이란 사치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상님 덕에 밥 먹고 살라고 하셨죠? 이제 나라에서 주는 밥 드시면서 조상님께 참회나 하세요. 신우이 지영의 몰락은 더 처참했습니다. 지영은 제가 가압류를 걸어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가 명품 백을 들고 브런치를 즐기던 화려한 일상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가구 하나하나에 빨간 딱지를 붙일 때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제 아들 민준이의 앞날을 망치려 했던 행동을 떠올리면 동정심은커녕 경멸만이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전세금을 모두 몰수당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근처의 낡은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남의 돈으로 누리던 호사는 독이 되어 돌아왔고 그녀를 따르던 친구들도 돈줄이 마르자 하나둘 곁을 떠났습니다. 지영은 이제 새벽 인력 시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겠다던 그녀의 손에는 이제 거친 노동의 흔적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남편 철수의 상황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그는 제가 청구한 위자료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뒤치다꺼리만 하느라 본인의 미래를 망친 그는 이제 고시원 골방에서 소주병을 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제게 전화를 걸어 은실아,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영구 차단했고 변호사를 통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게 기생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돌아서니? 너 로펌에서 돈 잘 벌잖아. 나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그의 비굴한 문자를 보며 저는 실수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10년의 정은 제가 혼자 감내해야 했던 독박 육아와 가사노동, 그리고 시댁의 경제적 수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제 남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충실한 아들이자 제 지갑을 노리는 기회주의자였을 뿐입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고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흔적이 남은 그 아파트는 이미 매각 절차를 밟았고 그 돈으로 민준이의 유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제사 걱정 없이 할머니와 고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사 가는 날 자신의 방에 있던 낡은 문제집들을 버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잠도 푹 잘 수 있고 코피도 안 나. 우리 진짜 새 출발하는 거지? 이사하는 날 아침, 저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던 그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텅 빈 거실은 고요했고 더 이상 지독한 기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조상을 극진히 모셔야 집안이 산다던 시어머니의 말은 틀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집안은 결국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문을 잠그고 열쇠를 부동산에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치소 안에서도 동료 수감자들에게 내가 원래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니다라며 허세를 부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과거의 영광을 되새겨봐도 현실은 차가운 시멘트 벽뿐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강조하던 유교적 가치와 제사의 권위는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폐인이 되었고 딸은 빈곤의 늪에 빠졌으며 며느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로펌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처리하며 보여준 제 법률적 집요함과
정확성이 높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시도는 오히려 제 커리어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타인의 부당한 고통을 해결해주는 전문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또 다른 은실이들을 위해 제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저를 원망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헐뜯는 그들의 지옥 같은 일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갈 곳이 없고 지영은 평생 빚 독촉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제게 주었던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상처가 그들의 남은 생을 지배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제사 달력을 보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민준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먹거나 여행을 떠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차림이 아니라 오직 우리 모자의 행복을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조상님이 계신다면 분명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신의 자손이 괴롭힘 당하며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 테니까요. 엄마, 올해 추석에는 우리 일본 가서 온천이나 할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넷플릭스 정주행할까?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여유를 부리는 민준이의 목소리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맘때면 저는 시장통을 누비며 무거운 장바구니에 손가락이 끊어질 듯 고통받고 있었을 겁니다. 지독한 기름 냄새와 시어머니의 서슬 펄언 호통,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지던 설거지 더미는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제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선 지금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박덕자 여사는 결국 징역형을 살고 출소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화려한 집도 따뜻한 밥상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아들 철수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느라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되지 않았죠. 출소한 시어머니는 먼 친척 집을 찾아가 구걸하듯 머물려 했지만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터라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조상님이 밥 먹여준다며 떵떵거리던 그녀의 마지막은 정작 본인이 차려준 밥 한 끼 대접받지 못하는 비참한 독거 노인의 신세였습니다. 신우이 지영은 파산 후 남편과도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의 작은 공장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명품 백만 휘두르던 그녀가 하루 10시간씩 서서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누린 호사는 결국 그만큼의 땀과 눈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흘리는 지금의 눈물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 더 이상의 감정은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 철수는 이혼 후에도 몇 번이나 제 주변을 맴돌며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월급과 제 인내심을 사랑했던 것이니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제 뺨을 때릴 때 방관했던 그 차가운 침묵이 결국 본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명절이 되면 홀로 소주병을 기울이며 자신이 걷어차 버린 복덩이 며느리와 따뜻했던 가정의 기억을 부여잡고 후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로펌에서 수석 사무장으로 승진하여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지위를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제사 비용으로 뜯기던 돈은 이제 민준이의 유학 자금과 제 노후 자금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제 마음의 여유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제 삶이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명절 아침 저는 민준이와 함께 늦잠을 자고 일어나 정성껏 내린 커피 향을 즐깁니다. 지글지글 전을 부치는 소리 대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거실을 채우고 기름 냄새 대신 향긋한 꽃향기가 집안 가득합니다. 민준이는 이제 더 이상 코피를 쏟지 않습니다. 아이는 충분한 잠과 정서적 안정을 찾았고 성적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가 지킨 것은 단순히 제 권리만이 아니라 제 아이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숭고하지만 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효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조상의 덕은 남겨진 자손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명절마다 민준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며 하늘에 계신 제 진짜 조상님들께 제 행복한 웃음을 선물로 올립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당신을 소중하게 여겨줄 사람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뒷수발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제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미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시댁 식구들의 몰락과 저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봐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당한 어둠이 걷히고 사이다 같은 시원한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